망한 거지가 무슨 아버지예요? 저리 꺼지세요. 정말 추잡스럽네요. 이 사람 내보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안녕하세요. 황혼특급입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분을 밀치고 막말을 하는 아들들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30층 높이의 태광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실. 초여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이곳에서 박영수 회장은 이사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꼿꼿한 자세는 젊은이들을 압도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15% 초과했습니다. 회장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수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다가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모두 수고했네. 이사들이 물러간 후 박영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실장 강 부장을 불렀습니다. 강 부장, 잠깐. 30년을 함께한 강 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수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언론사에 우리 회사 부도서를 흘리게. 주가가 폭락하도록 말이야. 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평생 쌓으신 신뢰가. 박영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내 자식들이 진짜 어떤 인간들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어. 강 부장은 박영수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일궈온 이 노인이 이제는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회장님, 정말로. 말 말고 실행해. 이번 주 안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박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았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뭐로 보고 있을까?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새 아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광그룹 부도 위기설, 회장 잠적, 경영난 심화.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15% 하한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 이대로 두면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 두 사람의 눈빛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박영수는 비밀 아지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추악한 모습이 CCTV를 통해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구나.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이틀 후 저녁, 박영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작업복, 며칠간 씻지 않아 냄새나는 머리, 더러운 손톱. 전문 분장팀이 완벽하게 만든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이래야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어. 돈이 없는 아버지를, 쓸모없는 늙은이를 내 자식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남 민준의 저택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저택,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백 평 대지 위에 세워진 3층 저택.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 민준아, 나 아버지다. 좀 도와줘. 박영수가 쉰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며 명품 정장을 입은 민준이 비서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아버지, 대체 이런 몰골로 제 집은 왜 찾아오신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낯선 거지를 대하듯. 민준아, 회사가 망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박영수가 아들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태광그룹 회장이에요. 당신 같은 거지가 아니라고요. 박영수가 균형을 잃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민준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서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 우리 집 앞에서 이러면 곤란해. 그때 소란을 듣고 둘째 준혁이 저택에서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박영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체면도 없으시네요. 이런 꼴로 우리를 찾아오시다니. 이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박영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젖은 바닥에 앉아 아들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줘. 정말 갈 데가 없어, 아들아. 망한 거지가 무슨 아버지예요? 빨리 나가세요. 우리 평판에 흠집 낼 생각입니까?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혐오와 경멸뿐이었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추잡스럽네요. 경비원, 이 사람 내보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박영수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아온 아들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현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박영수의 뒷모습은 처연했습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내만은 다를 거야. 박영수가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박영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를 피해갔습니다. 한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지를 보듯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박영수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에 도착했습니다. 막내 아들 승호의 아내 수진이 사는 곳.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낡은 건물. 1층 입구엔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박영수는 2층과 3층 사이에서 기력이 다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파르르 떨리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보. 희미한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새벽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낡은 작업복을 입은 수진이 계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확인한 수진이 기겁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수진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박영수에게 입혔습니다. 유일한 따뜻한 외투였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수진이 박영수를 부축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체구가 작은 수진에게는 벅찬 무게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거의 다 왔어요. 3층에 도착하자 좁은 원룸문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다 어디 갔어? 아버지한테서 받은 건 없냐고. 승우가 집안을 뒤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도박 빚에 쫓기는 막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승우가 거짓골의 아버지를 보고 황당해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는? 유산도 없는 노인네를 왜 데려왔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승우가 화가 나서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젯밤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보, 이분은 아버님이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이런 거지가 아버지일 리 없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지? 승우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영수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박영수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남편 승우의 낡은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 승우가 계속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지만 수진은 묵묵히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물 드실래요? 수진이 부엌에 나가보리차를 데워왔습니다. 박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친아들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진심이었습니다. 수지는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유일하게 집에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싼 라면.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냉장고에 남은 계란 하나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박영수가 라면을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라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좁은 방 한 구석에 누워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흩뜨린 그릇 조각을 묵묵히 치우고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데도 시아버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더 일해서 아버님 약 사드려야지. 감기약이라도. 그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수진의 낡은 자명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시장 일을 준비했습니다. 박영수는 잠든 척하며 수진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밤새 끓인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박영수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식당에서 미리 받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인데 그중 20만 원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방 한 구석으로 가서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갈색 가방. 손잡이는 닳아서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만은 끝까지 지켰어요. 수진이 가방을 박영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영수가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왔어요. 어머님께서 이 집안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박 회장님께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수진아, 우리 집안을 부탁한다. 아들들은 다 변했지만 너만은 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 시장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박영수는 혼자 남은 방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다이아 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 때 박영수가 선물한 그 반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플래티넘 반지. 당시 5천만 원을 주고 맞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반지를 너무나 아꼈고 평생 손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묶음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정성스럽게 보관된 편지들.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3년 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제가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승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승우가 도박에 빠져 방황하지만 그래도 제가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막내 아들이잖아요. 두 번째 편지는 2년 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승우가 또 도박을 했어요. 제 월급 100만 원을 다 가져갔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하면 이 가정이 무너져요.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막내 아들을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세 번째 편지. 어머님,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승우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네 번째 편지를 읽는 순간 박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아이를 잃었어요. 시장에서 무거운 걸 들다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참았는데 결국 유산했어요. 승우는 알지도 못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어요. 어머님, 너무 아파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요. 박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수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가난과 모욕 속에서도, 남편의 폭언과 도박 속에서도, 심지어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한결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수천억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잘못됐어요. 민준이도 준혁이도 다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 됐어요. 하지만 수진이만은 달라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다이아 반지는 수진이에게 주세요. 이 아이가 진짜 우리 딸이에요. 박영수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믿은 사람은 친아들들이 아니라 이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박영수는 다이아 반지를 꺼내 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박영수는 수진의 거친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7살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화상 자국, 칼에 베인 흉터, 갈라진 손가락. 수지는 그 손으로도 매일 박영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시, 수진이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남자들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승우가 그들을 뒤따라 들어오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면 제가 꼭 기다려달라고. 이미 한 달이 넘었어. 오늘 못 주면 이자가 2배야. 원금 5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 총 800만 원 당장 내놔. 사채업자 두목이 승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뒤집고 서랍을 쏟아내고 벽장을 열었습니다. 돈 될 만한 거 없어? 텔레비전? 이거 헝거네. 냉장고? 이것도 고물이고. 그때 한 사채업자가 방 안에 앉아 있는 박영수를 발견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혹시 돈 있는 친척이야? 사채업자가 박영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박영수가 힘없이 흔들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가 박영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거짓말하지 마. 시계 있지? 반지 있지? 다 내놔. 또 한 대 맞으려는 순간 수진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한테서 손 떼세요. 수진이 박영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작은 체구의 수진이 사채업자들 앞에 서자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오, 며느리 왔네. 돈 있어? 800만 원. 지금 당장 내놔. 지금은 없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한 달? 웃기고 있네. 돈 내놓지 못하면 이 할아버지라도 데려갈 거야. 장기라도 팔아서 돈 만들어야지. 사채업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제발 이루지 마세요. 수진이 박영수를 등 뒤로 숨기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수진을 밀어내려 하자 그녀는 온몸으로 시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사채업자 한 명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비켜, 이년아. 하지만 수진은 박영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지킬 거예요.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박영수가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당장 일어서서 저놈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이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할아버지 다리뼈 부러뜨린다. 쇠파이프가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수진이 두 팔을 벌려 박영수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제 몸을 먼저 때리세요. 그 순간 승우가 갑자기 사채업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제 아내와 아버지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신용카드 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하지만 사채업자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한도 초과된 카드로 뭘 하라고? 사채업자들이 집안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1,000만 원 준비해. 이자 포함해서.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진이 박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저놈들도 내 아들들도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날 밤 박영수는 수진이 책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래 들여다보니 골수 기증 서약서였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골수를 팔아서라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의 빚을 갚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골수 기증 희망자 이수진, 연령 28세, 기증 사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희망 금액 1,000만 원, 서약서 아래에는 병원 상담 예약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수진아, 그게 뭐냐?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서약서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줘.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수가 서약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걸 왜 써? 골수 기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내가 이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버님은 저에게 아버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실 거예요. 그리고 승우도 제 남편이에요. 제가 지켜야 해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영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순 없어. 내일 당장 작전을 개시한다. 그날 밤 자정. 수진과 승우가 잠든 후 박영수는 조용히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부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 D-데이. 내일 새벽 5시. 모든 준비 완료 확인.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 완료. 경찰, 언론, 경호팀 모두 대기 중. 회장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빌라 주변을 감시하는 검은 차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수진이 시장에 나간 사이 빌라 주변이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모두 민준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민준은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부도 소식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챈 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시험했어? 좋아. 그럼 내가 진짜를 보여주지. 재산을 다 빼앗아서 해외로 도망갈 거야. 오전 9시. 수진이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빌라 앞에 검은 차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사채업자들이 또 온 건가? 하지만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괴한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민준과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영수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달려가려 하자 괴한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저 늙은이 죽는다. 민준이 위협했습니다. 박영수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여기 계셨군요.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우리를 호되게 속이셨네요. 부도라니? 주가 조작해서 우리 시험하신 거죠? 준혁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보로 아셨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하세요. 전 재산 포기 각서와 차명 주식 양도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직 사임서. 다 사인하시면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나는 그런 건 안 써.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괴한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이 박영수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강제로라도 찍게 할 거야. 손가락 하나씩 꺾어가면서 말이야. 괴한 중 한 명이 박영수의 검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뚝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박영수가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괴한들이 그녀를 꽁꽁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두 번째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이거. 괴한이 또 손가락을 꺾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괴한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아!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수진을 놓았고 수진은 박영수에게 달려가 그를 감쌌습니다. 제발,
제발 아버님을 가만히 둬요. 제발요. 수진이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넌 조용히 있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수진이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 박영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영수가 수진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박영수의 굽었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묶인 밧줄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사실 언제든 풀 수 있었지만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기업 제국을 다스려온 회장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영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차가워졌습니다. 괴한들도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박영수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절대 권력자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창문과 현관문이 동시에 박살나며 무장한 경호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 엎드려. 움직이지 마.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MPO 기관 단총을 들고 돌입했습니다. 형사복을 입은 조영사가 권총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가방을 들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아버지도 끝장이야. 하지만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빌라 주변에는 경찰차 15대와 모든 방송사 취재진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헬기까지 떠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아버지를 습격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떨어뜨리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박영수가 쓰러진 수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다. 다 끝났어. 정말 고생 많았다. 강 부장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 고생시켜드려서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 아이부터 응급처치해. 빨리. 응급차가 도착했고 수진이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민준과 준혁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모든 방송사 카메라가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이제 내 진짜 딸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음 날 아침 6시 대한민국 모든 신문 일면에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광그룹 장남, 거지 행세 아버지 폭행, 재벌 2세의 추악한 민낯, 며느리만이 지킨 효심, 대한민국을 감동시키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한민준, 박영수 회장, 며느리 이수진, 태광그룹 시험, 다이아 반지, 낡은 가방.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온종일 이 사건만 다뤘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벌 2세의 폐륜 행위가 또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의 숭고한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서 회복 중인 수진의 병실 밖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가 모든 취재를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취재는 내가 다 받겠네. 민준과 준혁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찾아와 보석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존속폭행, 재산 강탈 미수, 협박, 감금, 폭력행위. 최소 15년은 받을 겁니다. 독방에 앉은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품 옷 대신 죄수복을, 고급 침대 대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하루 세끼 교도소 식사. 이게 앞으로 15년간 그의 삶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500석이 모두 찼습니다.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존속폭행 및 재산 강탈 미수,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 한준혁도 동일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절망했습니다. 18년. 65세가 되어야 출소합니다.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다. 당연한 벌이야. 너무 적어. 두 사람은 형이 확정되어 영등포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민준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 수진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아버지를 지켰는데. 반면 막내 승호는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 승호는 형들이 아버지를 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빌라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의 진심은 아버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승호가 박영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도 형들처럼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요. 도박에 빠져 수진이를 고생시켰어요. 아이까지 잃게 만들었어요. 저는 인간 쓰레기예요. 승우가 대성통곡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수가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수진이가 10년을 참고 기다린 이유를 이제 알겠니? 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라. 승우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입원해 6개월간 치료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해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땀 흘려 번 월급으로 수진에게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한 달 후 교도소에서 민준과 준혁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이수진. 안에는 따뜻한 도시락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반성하고 나오시면 언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미워도 가족이라고. 마이너스 수진 올림.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 여자가 진짜 우리 집안의 딸이었어. 준혁도 함께 독방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업에 참여하고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습니다. 주말, 박영수는 돌아가신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10년간 써온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아들들은 망가졌지만 당신이 마지막으로 믿은 이 아이는 진짜였어요. 박영수는 아내의 다이아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여보, 이 반지를 수진이 손가락에 끼워줄 거예요. 당신 뜻대로. 이 아이가 우리의 진짜 딸이에요. 묘비 앞에 국화꽃을 한 아름 놓고 박영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완전히 회복하여 박영수가 새로 설립한 한사랑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20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의료센터, 3층부터는 사무실과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수지는 재단의 실무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직원들 10명이 모두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진 이사님, 환영합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다들 도와주세요. 어느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수진이 재단 사무실에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사무실엔 수진과 격리 직원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아버님과 함께 고아원에 가기로 했지.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면을 쓴 남자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 괴한 중 한 명이 수진의 입을 막으며 협박했습니다. 격리 직원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다른 괴한이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수진이 저항하려 했지만 여러 명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끌려 내려가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빠르게 서울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지? 민준 씨와 준혁 씨는 감옥에 있는데 30분쯤 달리자 차가 멈췄습니다. 한강변의 한적한 창고 앞이었습니다. 수진이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묶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복면을 벗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험악한 인상. 누구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날 몰라도 돼. 난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민준이한테 5억 받았어. 널 죽이라고. 민준 씨가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돈은 쓸 수 있지. 비자금 계좌로 5억을 보냈어. 넌 오늘 여기서 사고로 죽는 거야. 한강에 빠져 죽은 걸로. 한편 오후 6시 박영수가 재단 사무실로 수진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 격리 직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영수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격리 직원이 깨어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면 쓴 사람들이 수진 이사님을 납치했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강 부장과 조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박영수는 긴급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CCTV를 추적한 결과 수진 양이 한강변 폐창고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공대가 출동 중입니다. 조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감옥에서 전화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를 어떻게 했어? 걱정 마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안 들으면 모르죠. 제가 고용한 킬러가 지금 수진이 옆에 있거든요. 뭘 원하는 거냐? 간단해요. 법원에 탄원서 내세요. 제 형량 줄여달라고. 그리고 해외 도피 자금 100억 원.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하세요. 1시간 안에. 미친 짓이다. 그런 짓 할 수 없어. 그럼 수진이는 한강에 수장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아버지. 며느리냐, 정이냐. 전화가 끊어지고 박영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 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특공대가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돼. 5분이면 늦어. 내가 직접 간다. 박영수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위치 좌표 보내. 내가 먼저 가서 시간을 끈다. 강 부장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영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운전해 한강변으로 달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킬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 나도 프로라서 말이야. 제발. 저한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버님을 모셔야 하고 남편을 돌봐야 하고 재단 일도.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킬러는 냉정했습니다. 미안. 이게 내 직업이야. 주사기가 수진의 팔에 가까워지는 순간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영수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멈춰. 킬러가 놀라며 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할아버지? 나야, 박영수. 수진이 대신 나를 죽여.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 박영수가 두 손을 들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킬러가 권총을 꺼내 박영수를 겨눴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쏴. 하지만 그 전에 내 말을 들어봐. 박영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5억 받았다고? 내가 50억 줄게. 아니, 100억 줄게. 수진이만 놓아줘. 킬러가 흔들렸습니다. 100억? 그래, 100억. 지금 당장 계좌로 보낼 수 있어. 내가 태광그룹 회장이야. 박영수, 뉴스에서 봤지? 그 순간 창고 천장이 깨지며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손들어. 무기 버려. 킬러가 총을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박영수가 급히 수진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아버님, 오셨군요. 수진이 박영수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영수도 수진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수진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킬러가 주사를 놓기 직전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탓에 과거 사고로 입은 머리 부상 부위에서 출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박영수가 비명을 지르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박영수가 특공대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이미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창고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수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박영수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며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제발 눈 떠. 박영수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강태준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영수가 10년 전 장학금을 준 의대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준아, 수진이를 살려줘. 제발. 태준이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수진이 응급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강 부장과 승호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승호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수진이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박영수가 승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세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태준이 온 힘을 다해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 지혈 시작합니다. 간호사들이 긴장한 채로 태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태준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박영수가 급히 일어나 물었습니다. 태준아, 수진이가 어떻게 됐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의식이 돌아올지는 48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박영수가 주저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제발 수진이만은 살려줘. 제발.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수진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깨어나야 해.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재단 일도 있고 내가 세우려던 고아원 계획도 있고.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수는 복도 의자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강 부장이 밥을 가져와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수는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그날 저녁 7시 박영수는 특별히 허락받아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아버지야. 제발 눈 떠. 아버지 목소리 들리지? 수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영수가 낡은 가방에서 다이아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그 반지. 수진아, 이거 봐. 내 어머님이 너한테 주라고 하신 반지야. 깨어나면 이걸 내 손에 끼워줄 거야. 제발. 박영수가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살짝 대어봤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박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박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로. 박영수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태준이 급히 달려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수진이 박영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미안하긴. 넌 우리 집안의 천사야. 진짜 천사. 그날부터 수진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영수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다이아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넌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입양 서류도 다 처리했어. 이제 넌 박수진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박영수가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을 거야. 1년 후, 서울 외곽의 거대한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사랑 복지센터, 5만 평 부지에 세워진 10동의 건물, 무료 급식소, 의료센터, 직업훈련원, 고아원, 요양원까지 모든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언론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센터의 혜택을 받을 어려운 이웃들. 박영수와 수진이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영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수천억 원이 진짜 가족 하나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박영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아니 제 딸 수진이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박영수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보내려 합니다. 회장직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박영수, 이 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제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수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박영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소 부엌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식사 준비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일 거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인분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점심시간 어려운 이웃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박영수가 직접 밥을 퍼주고 수진이 국을 떠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야, 나는 이제 그냥 박영수야. 식사를 마친 후 박영수와 수진은 센터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어. 너는? 저도요. 비록 가난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에 낀 다이아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진아, 이 반지 봐. 내 어머님이 평생 아끼던 거야. 이제 내 거야. 어머님이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안을 지킨 걸. 그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 승우가 아이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우리 딸 보러 왔어. 3살짜리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박영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박영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예린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응.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수진이 승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은 어때? 좋아. 건설 현장 반장으로 승진했어. 이제 제대로 돈 벌어서 너한테 보답할 거야. 저녁이 되자 센터 강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100명이 모였습니다. 박영수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는 날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박영수도 수진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버님, 춤 잘 추시네요. 옛날에 내 어머님이랑 자주 췄거든. 밤 9시 파티가 끝나고 박영수와 수진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저기 봐. 태광그룹 빌딩이 보이지? 네, 아버님. 저 빌딩을 쌓는데 50년이 걸렸어. 하지만 진짜 가족을 만드는 데는 단 1년밖에 안 걸렸지. 너 덕분에. 박영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니야. 넌 가장 큰 걸 가지고 있었어. 진심을 말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박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등포교도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년 모범수로 지내서 가석방 심사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영수가 수진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출소한대. 받아줄 수 있겠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형님이잖아요.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박영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출소하면 센터로 와라.
일자리 준비해 놓겠다. 민준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 출소했습니다. 형무소 앞에서 박영수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정말 미안해. 박영수가 민준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 다 잊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진도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환영해요. 센터에서 같이 일해요. 세 사람이 함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그날부터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허드레실. 한때 재벌 2세였던 그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6개월 후 준혁도 가석방되어 센터로 왔습니다. 두 형제가 센터에서 일하며 진정으로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박영수의 가족 전체가 센터 식당에 모였습니다. 박영수, 수진, 승호, 민준, 준혁, 그리고 손녀 예린이까지.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 박영수가 보리차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에 가득 찼습니다. 식사 후 박영수는 혼자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당신 말대로 수진이가 우리 집안을 구했어. 고마워, 여보. 수진이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박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이다. 나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었다. 달빛이 센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돈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 박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수천억 원보다 더 값진. 수진이 뒤에서 다가와 박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추워요.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따뜻한 빛이 복도를 비쳤습니다.